예,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이제 1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7강은 이제 175페이지에 나오는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보기가 쭉 나왔는데 특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한 것이 이제 3번, 4번, 5번, 6번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 4, 5번에 대한 논리를 밑에 그림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내용인데, 경제지적 지대와 이 전용수익과의 관계. 되게 이제 어려운 사고방식입니다. 경제지대 성질이 뭐냐라는 학문적인 이제 학파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아마 물어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익 간의 관계를 논하려면은요, 이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에 대한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특히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 관계를 논할 때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 크기는 이제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이제 주의사항이 이것도 탄력성 문제인데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좀 용어적으로 정책론에서 주로 써야 될 내용인데 미리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논리를 보다 보면은 이 가격이고 요것이 이제 거래량이죠. 그럼 수요가 이렇게 돼 있고 공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차점이 균형점이죠.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요때 이제 나오는 것이 요 삼각형을 뭐라 그러냐, 이걸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생산자 잉여라 그럽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생산자 잉여를 우리가 경제적 지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지대. 대신에 이제 생산자들은 요만한 잉여를 벌려면은 요만한 가격에 해당되는 거를 요만큼 팔았겠죠? 그럼 요 사각형이 전체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 중에서 생산자들은 생산비가 발생을 해요. 요 부분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의 생산비가 되는데 이 생산비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전용 수입이다라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논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 크기, 즉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 간의 크기, 요것이 뭐에 따라 다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요게 이제 클수록, 크다는 것은 이제 탄력적일수록 되겠죠. 이게 탄력적일수록 이게 기울기 공급이 요거 완만해져요. 탄력적일수록. 그럼 뭐가 더 커져요? 전용 수입이 커지고 이게 작을수록,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것은 요 두 사이에 갈라치고 있는 공급선을 이제 이렇게 기울기만 이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따 논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이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익 간의 관계를 논할 때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가 완전탄이면 수평선이고 가격 탄력 완전 비탄은 수직선이잖아.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탄이든 완전 비탄이 요건 소비자 잉여의 크기만 결정하는 것이지 이 생산자 잉여인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익 요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 사이를 갈라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를 그래프상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이게 잘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논리거든요. 우리는 생산물 시장도 어려운데 생산 요소 시장까지 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생산 요소에 이제 총 수입이 있어요. 총 수입은 뭐하고 뭐 합이냐면은 경제적 지대하고 이 전용 수입의 합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경제지대란 말은 생산 요소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어떤 용도를 이용했을 때에 선택했을 때 초과 이윤이 되고 요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기회비용은 어느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논리는 기회비용보다 내가 선택한 것의 가치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고요. 지금부터 175페이지에 그 전용 수입이란 말하고 경제지대라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전용 수입이란 말은 책에는 그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돼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용 수입이야. 그래서 생산 요소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경제지대란 말은 생산 요소 실제로 얻는 수입에서, 실제로 얻는 수입은 총 수입을 말합니다. 총 수입에서 뭐를 뺀? 전용 수입을 뺀 거니까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 이게 뭐죠?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야. 총 수입에서 요걸 초과한 부분이 이거니까 생산 요소 입장에서 일종의 초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다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똑같은 이제 경제학식 이런 예가 나옵니다. MBC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MBC에서 드라마. 그러면은 주요 시청률과 굉장히 민감성이, 광고 수입하고 시청률은 굉장히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주연 배우는 결정이 됐는데 여자 주연 배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수혜라는 이제 여자 배우가 있다. 남자 주연 배우는 뭐 삼각관계가 이제 많이 생긴다 그러면 원빈하고 이제 김덕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그 두 남자 배우는 선택했는데 여자 배우를 수혜라고 이제 가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MBC하고 수혜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공급자가 되냐면은 수혜가 공급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MBC는 섭외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수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래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시장을 봤을 때 가게가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혜를 이제 섭외를 해서 드라마를 출연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수혜는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그 수혜를 이제 드라마 주연 배우로 출연시키고자 하는 많은 방송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SBS, 뭐 MKBS 뭐 등등등등 많은 방송사에서 수혜를 섭외하기 위해서 출연료를 제시했을 거야. 그 출연료 제시된 것 중에 MBC가 만약에 100억을 제시했다. 90억 뭐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럼 수혜라는 생산 요소는 MBC를 선택하려면은 이 방송이 제시된 출연료를 다 뭐죠?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제시된 그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SBS가 제시된 100억을 포기하고 MBC를 출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MBC 입장에서는 수혜라는 생산 요소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려면은 그 SBS가 제시한 출연료 있죠. 100억보다는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전용 수입이 되는 거야. 즉 MBC 입장에서 그 드라마에 출연시킨 생산 요소가 되는 수혜라는 생산 요소를 다른 방송국에 전용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MBC 입장에서는 수혜를 물어보니까 SBS 100억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수혜 입장이 이걸 포기하고 출연해야 되니까 최소 100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카드를 먼저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말뚝을 받으려면은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수혜한테 제시된 내용은 300억을 주겠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수혜 입장에서는 내가 포기된 가치인 전용 수입이 있죠? MBC 입장에서는 수혜라는 생산을 다른 방송에 전용되지 않도록 지급할 최소한의 보수, 수혜 입장에서는 100억이 뭐다? 포기된 대가인 그 전용 수입, 즉 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 논리야. 그래서 전용 수입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생산 요소가, 수혜라는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 다른 방송국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얼마다? 100억이 되는 거죠.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00억 기본적으로 보장해주겠다. 그럼 수혜 입장에서는 똑같은 카드 100억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뚝 받으려면은 더 주겠다라고 한 거야. 얼마 더 주겠다고 했어요? 200억 더 주겠다라고 한 거지. 그럼 수혜 입장에서는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이죠? 이게 초과 이익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동그라미 경제시대가 되죠. 수혜라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 전용 초과하면 20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MBC 입장에서는 수혜를 300억 주고 이용하는 것이고 수혜 입장에서는 포기된 가치 요거 100억에다가 기본 플러스 200을 더 벌어서 경제지대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직장을 옮길 때도 항상 직장인들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만약 스카우트 했다, 당했다 그러면은 그 협상할 때 스카우트 하는 회사랑 만나서 협상할 때 기존 직장에 누렸던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반영해 줘야 되죠. 만약에 연봉 가지고만 한다. 기존 직장에 누렸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준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갈아타는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된 보상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바꿔서 옮기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용 수입이 100억이 되고 그리고 경제지대가 200억이 돼서 전체 수입이 얼마다? 300억이라는 총 수입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MBC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300억을 수혜한테 베팅한 배경이 수혜가 창출하는 이제 전체 총 드라마 그 광고 수입이 수혜로 인한 광고 수입이 100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최고의 배우다 보니까 드라마를 이제 추해 보고 보는 그 드라마 시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광고 수입으로 연결이 되죠. 그럼 수혜가 창출하는 1000억 중에서 수혜한테 300억 줘버리고 MBC 입장에서는 700억이라는 잉여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드라마가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게 조기종영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크기를 갈라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논리고 이게 이제 동그라미 3, 4, 5번에 대한 논리를 암기하지 마시고 밑에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전액이 있죠. 전액이란 말은 생산 요소의 총 수입의 전액입니다. 전액이 뭐가 된다? 이게 이제 완전 탄력점은 공급의 탄력성이 얘가 수평선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수평선이 되면은 결국 경제지대는 사라지고 전액이 뭐가 된다? 전용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만약에 완전 비탄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생산용 공급자의 총 수입이 이게 뭐가죠? 이게 수직선이 돼. 토지가 대부분 다 이렇죠? 이게 수직선 되면 결국 전용 수입은 사라지고 전체가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질수록이죠. 비탄력에서 경제지대가 커지고 이게 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 출제할 것인가라는 논리야. 그러면은 아마 이제 구체적인 배경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지대가 이제 뭐냐라는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걸 리카도 지대라는 사람도 있고 파레테 지대로 성질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입의 개념. 아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한 이 개념 정도하고 이 경제지대 전용 수입의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공급의 가격이 결정된다 해놓고 비탄일수록 뭐가 커진다? 경제지대가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이 커진다는 요 정도만 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완전 탄이면은 결국 수평선이니까 전액이 전용 수입, 완전 비탄이면은 전액이 경제지대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암기하지 마시면서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수요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급만 이렇게 왔다 갔다 탄력성에 따른 가격 탄력성 기울기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림상으로 내용이 완성이 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제지대란 말이고 전용 수입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카도 차액지대설, 투넨 위치지대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알론조 입찰지대설, 그리고 마샬의 준지대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본 패턴으로 나오다가 뭐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뜬금없이 이제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경제지대하고 전용 수익 간의 관계도 이제 지금 조금 출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대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지대와 전용 수익 간의 이 논리는 끊임없이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만 어려울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충학습에 나온 지대 추구 행위는 보충하지 마세요. 뭐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9의 직가 이론도 가끔 지문 나오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뭐 참고만 하세요. 뭐 건너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1페이지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도시공간 구조로는 그렇게 복잡한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거 또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책에 보면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해서 보기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고, 183페이지에 이제 해리 술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다핵심 이론까지 이제 다핵심 이론을 물어봤죠. 특별하게 뭐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심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가장 오래된 이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론 중에서. 주창자는 이제 버제스. 이게 이제 참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19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제목 이름이에요, 이게. 제목 이름을 너무 긴데 이걸 줄인 것이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럽니다. 굳이 또 논할까요? 시카고시. 참,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지고 논했는지, 우리 그것 가지고 알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버제스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다. 노벨 경제학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라는 것도 아느냐? 그 보기 중에 나왔어. 쓸데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미국의 동부 도시인 시카고시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 성장했는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내부 구조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논리죠. 학문적으로 논하면 도시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도시화 현상을 가장 협의계로 논한다 보면은, 특정 지역의 인구들이 증가되는 현상을 도시화 현상이라 그래요. 인구들이 점점 10만, 2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면서 도시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실증적인 분석한 거죠. 그래서 시카고라는 동부 도시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논했느냐,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심원 이론 제일 중요한 이론이죠. 도시 내부 구조론 중에서는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했다. 버제스 잊지 마세요. 똥퍼. 그래서 버제스. 그리고 미국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누구 걸 이제 뺏겼냐고, 나는 우리가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투넨 이론 있죠.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세 번째 투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라는 논리죠. 투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으로 이제 옮겨놓은 거다. 우리가 투넨의 고립국 이론을 할 때 그래서 동심원 모양으로 이제 그 작물이 재배되는 형태를 봤었죠. 그걸 이제 도시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도시 생태학적 현상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동심원 이론 할 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생태학적 현상이라는 것은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인구들이 침입을 하고 도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외곽으로 계속 침입하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형태로 모양이 변모가 돼요. 생태학적 현상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가 치니까 계승 또는 천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심원 이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라 이건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5개의 지대가 있어요. 5개의 지대를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뭐가 해당되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동그라미 이제 6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6번에 대한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5개의 지대인데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눠져요. CBD라는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있어요. 중심 업무 지구, 금융권 이 당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간지대라 그러죠. 중간지대로서 이제 전이지대가 있어요.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또는 중간지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 요즘 따지면 중심 상업지역이 되고요. 이 외곽지역이 뭐가 되냐? 외곽지역이 주거지대가 됩니다. 크게 나누면 3가지야. 주거지대, 중간지대, 중심 상업지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5개가 되냐면은 주거지대가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그 점이지대 바로 외곽이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고요. 그 다음이 고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고 제일 외곽이 통근자 주거지대가 되는 겁니다. 3가지 다 주거지대야.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밑에 그림상으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고통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 시험 문제 낼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차피 버제스 이론 낼 것이 없어요.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표현한 생태학적 현상, 친위가 계승의 설명이고, 고르크 이론, 시카고를 대상에서 누가 한 거냐? 버제스가 한 것이고, 이론의 명칭이 뭐냐? 동심원 이론. 이런 지문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뭐하고 뭐 사이에 뭐가 있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중시업무지구, 점이지대, 저고통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고소득층 주거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에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틀렸죠. 고소득층이 저보다 외곽에 있잖아. 그렇게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심 업무지대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점이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고소득층 주거지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에 뭐가 있고 뭐보다 뭐가 더 외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또 도심에 더 가깝다 표현하려면은 요 5개 동심원지대를 논하시면 돼. 그게 제일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저소득층 지대는 고소득층 지대보다 도심에 더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도심에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올수록 가깝잖아. 접근성이 이제 우수해져요. 버제스가 얘기한 접근성은 단순히 거리 개념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접근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도심이 가까이 있으냐면은 이 점이지대 성질 때문에 그래요. 점이지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규모 공장들이 있고요. 그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돼 있어. 점포들이 있고, 그리고 외곽에는 이제 불량주택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공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왜 점이지대 바깥에 있냐면 취업하려고 그래. 도심에서 가까운 있는 이유가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기 많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어디에 취업하는 사람이냐면은 점이지대에 있는 소규모 점포와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대부라는 영화, 대부 1, 2 이런 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옛날에 동부도시에 이탈리아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밀집된 불량주택촌이 막 밀집돼 있잖아. 그래서 집까지 뭐 넘나드는 장면도 막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하려고 점이지대에 있는 공장과 점포 등에 취업하려면은 교통비를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다니고 허름한 옷에다가 손으로 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총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영화 장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되도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되도록 가까운 데에 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도심에 고소득층보다 가까운 데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부자들 고소득층하고 통근자지대 외곽에 있냐면 이 사람들의 중고 집단은 어디냐면 CBD에 있는 금융은행들이야. 그럼 도심에서 이제 외곽의 도심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시험 그대로 하면 도시 문제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봐도 똑같죠. 도시 문제 하면 대표적으로 그 당시 범죄 같은 거죠. 부정부패가 심했으니까 총 들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그랬죠. 범죄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질병 같은 이 도시 문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증가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멀리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안 느끼죠. 그리고 그 당시 막 자동차 산업이 초창기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걸 싫어하니까 도심의 외곽 쪽에 위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심은 누가 했다? 버제스가 했다.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다. 투낸껏 뺏겼다. 생태학적 현상이다. 생태학적 현상 친위가 계승이다. 5개 지대가 있다. 가운데부터 CBD, 그 점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저소득층 지대가 고소득층보다 도심의 안쪽에 있냐?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되도록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고용은 어디에 취업하는? 점이지대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민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농업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동부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도시 빈민화되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밀집돼 있고요. 그런 게 싫은 거야.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도시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자들은 저 외곽에 자동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부자들이 더 외곽에 이제 존재하게 되더라. 뭐 이런 간단한 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형이론이 등장을 해요. 선형이론의 이제 주창자는 호이트가 됩니다. 선호. 똥 푸는 걸 선호하는 거죠. 동심원 이론은 선호고, 버제스고, 그걸 선호한다. 호이트 이론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죠. 기출문제 위주로 쭉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상으로 그 책에 보면 좀 이상한 것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호이트가 이제 동시몬 이론을 보완 수정했다. 뭐 미국의 142개 도시를 가지고 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 부채꼴 모양 이렇게 나왔죠. 교통 노선.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은 고용계가 많은 기존 도시가 주요 교통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요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좀 책을 좀 어색하게 썼고요. 필요한 것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동그라미 6번 꼭 보시고요. 7번도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으니까 생략하시고 여러분들 꼭 보실 것은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몇 번이더라? 그 6번. 6번하고 이제 그 8번 이렇게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버제스와 다르게 이제 선형이론이라는 사람은 그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 선형이론의 배경이 있어요. 선형의 배경은 그 당시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이론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교통망이야. 선형이론은 요거 교통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라는 꼭 잊지 마셔야 돼. 버젯의 동시몬이론은 이제 5개 지대 중에 이 점의지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점의지대가 나오면은 이제 점의지대 안쪽에 뭐가 있고 바깥쪽에 저고통이 있다는 거 아시면은 사실상 끝나. 5개 지대. 근데 그 선형이론은 교통망을 논해야 돼. 교통망은 도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교통망의 축이야.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할 때 이거를 응용해서 주요 간선도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교통망의 축은 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거야. 그 접근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여기는 땅값이 비싸. 그럼 아무나 거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거주하냐? 지대, 집을 주택가격이라 표현하죠. 지대, 집을 능력이 있는 계층만 거주해요. 그 계층을 고소득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축은 고소득층이 거주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선형이론은 이 고소득층이 도시 성장에 굉장히 기여하는 이론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해석하시면 내용이 끝나. 그럼 그림을 잠깐 변형해 볼게요. 책에 있는 거. CBD라는 게 있는 건 동일한데요.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도시가 오른쪽에 발달하고 있어. 아마 이거는 도로를 만들기 평야 지역 뭐 이런 게 평탄한 지역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도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이쪽으로 도로 교통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시가 요만했어. 요만했을 때 고소득층의 축이 있죠. 교통망의 축. 교통의 축에 누가 거주한다? 고소득층이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시로도 인구들이 자꾸 몰려와. 부자들은 사람 많은 걸 싫어해. 그러면 부자들이 외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도시 여기에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망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더 외곽으로 나가. 그 여기는 부자들이 살던 동네는 중류층이 거주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인구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부자들이 더 외곽으로 나가. 근데 축은 안 벗어나. 고소층이 거주하고 이게 중류층이 주변에 있고 옛날에 부자들이 살던 주택은 굉장히 허름해졌어.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노후됐어요. 여기는 불량주택층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다 보면은 여기 그림을 해석하시면 돼. 여기가 5번이 돼 있어. 이 5번으로. 5번이 뭐다? 고소득층이야. 고수 항상 어디에 존재한다? 교통망의 축에 거주한다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교통망의 축은 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드는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드는 부자들이 거주한다라고 가정하시 바라고요. 부자들 주변에는 누가 산다? 중류층이 거주해. 그래서 거기에 5번 말고 4번으로 돼 있어. 4번은 거기 중고주택 그러니까 중류층이 거주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무슨 모양? 이게 부채꼴 모양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부채꼴을 한자로 우리가 여기 선형할 때 선자가 있죠. 선자가 부채선자야, 이게.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더라,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교통망의 축에 거주하게 되고 부자들 주변에는 누가 중류층이 거주하게 되고 이제 반대편에 보세요. 반대편은 3번으로 돼 있어. 3번에 여기 누가 된다?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된다.
저소득층은 그럼 출퇴근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출퇴근하냐? 자동차가 갖고 있지 않잖아. 걸어 다녀야 되고, 뭐 기차 뭐 타고 다니고, 이렇게 버스 뭐 이런 거 타고 버스가 있었나? 그러면은 저소득층들은요, 그럼 뭐 여기 CBD에 출퇴근 사람이 아니야. 그 저소득층 주변에 뭐가 있다? 거기 2번이라고 돼 있어요. 2번이 뭐예요? 공장지대야. 그래서 2번에 그 공장지대가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량주택촌이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버제스 동심원 이론처럼 동심원상으로 CBD를 중심으로 해서 저고통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그 계층마다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망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동네는 저소득층, 이 동네는 고소득층. 그래서 계층 간의 지역별로 계층 간의 이제 분화 현상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계층 분화된다, 지역별로.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망의 축에는 누가 산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통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선형이론이야.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로 교통망이다 보면 도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CBD 안에 있는 직장이 출퇴근 사람이다 보니까 땅값이 높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인 고주하고 주변에 중류층이 사는데 이 반대편에 고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는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존재한다.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대는 이쪽에 CBD에 있는 지역에 출퇴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2번에 있는 공장지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대와 공업단지는 서로 인근 지역에 보완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적어드린 요 논리랑 요것만 하면 되는데 밑에 왼쪽에 나온 지문 중에 일부는 내용적으로 이제 좀 기출문제 나온 걸 좀 오해해서 좀 쓴 것도 있네요. 기출문제 그대로 갖다 붙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버제스 이론과 헷갈리는 지문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동심원 이론을 이제 조금 더 동심원 모양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망을 땅에서 부채꼴 모양이 형성된다는 걸 좀 수정 보완한 이론이다는 거를 뭐 좀 첨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 문제점이라고 나오는데 문제점은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내지 않고 그림에 대한 해석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다핵심 이론이 등장해요. 다핵심 이론은 더 간단하게 나오죠. 이게 29회 때 이제 정답 체크했는데 이 두 이론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이론은 단핵 구조야. CBD라는 이제 단어 하나가 있어요. CBD가 중시 업무 지구인데 하나의 도시의 유일한 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이론은. 근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 도시 규모가 1000만 명만 넘어가다 보니까 단핵 구조 이론 가지고 뭐 도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도시에 보니까 CBD라는 하나의 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핵들이 나름대로 다 존재하더라. 그 핵들이 전부 다 전문화된 핵으로 나눠지면서 도시 성장에 나름대로 다 기여하더라. 라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단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있어요. 극복에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명칭에도 나오죠.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하나의 핵이 아니라 전문화된 여러 가지 핵으로 존재하더라. 주거용으로 핵, 상업으로 핵, 공업으로 핵이 다 존재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이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서 CBD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핵인데 다핵심 이론에서는 CBD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핵, 그러니까 N가지 핵 중에 하나로 이제 전락을 하게 돼 있어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다핵심 이론에서는 그래서 전문화된 여러 가지 핵으로 나타나는데 주창자가 누구냐? 올해는 주창자만 알아도 맞췄어. 해리스하고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계화시킨 이론이다. 그 다핵심 이론 다해라 그러죠. 그 동심원 이론 버제스, 선형 이론 호이트, 다핵심은 해리스 울만. 그래서 똥 푸는 걸 선호하는 네가 다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이제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은 전문화된 여러 가지 핵으로 나눠진다는 거니까 핵의 성립 요인 요것만 보시면 돼. 핵의 성립,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핵의 성립. 그래서 핵의 성립 요인에 대해서는 밑에 183페이지에 하단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1번, 4번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핵이 여러 가지 성립될 때 2번과 3번 하면 상식적인 것이 유사활동 있잖아. 추가하는 목적이 같아요. 유사활동은 같이 모여있겠어요? 흩어지겠어요? 같이 모여있을 거 아니야. 공업은 공업끼리,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집중지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이종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이종, 주거용하고 공업용, 이런 농업하고 공업용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집중의 반대말이 뭐죠? 분산. 분산지향성이다라고 표현해요. 거꾸로 낸 적도 있었어요. 유사는 분산, 이종은 집중이다. 근데 유사 모여있고 이종 흩어진다. 이게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이게 입지 개념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입지용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집중지향성을 입지적 양립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분산이 흩어진다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얘를 입지적 비양립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양립이란 말은 서로 모여있다는 뜻이고 비양립은 서로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활동은 집중지향성 또는 유사활동은 양립성, 이종활동은 분산, 이종활동은 비양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에 대한 논리를 서로 엇박자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 주창자, 고립국 이론, 생태학적 현상 이런 용어를 보신 다음에 동심원 이론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다? 5개 지대 중에 점의지대라는 거. 점의지대라는 것은 나머지 두 이론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의지대 위치가 외곽의 주거지대하고 내부의 중심상업지대 가운데 있다. 그 외곽에 이걸 중심으로 저고통이다. 왜 부자들보다 저소득층이 더 가운데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소득 중에도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까운 데 위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선형이론은 호이트라는 사람이 했는데 선호, 키워드가 교통망을 축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성립되는 것은 그림상으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핵심이론은 뭐 주창의 해리스 울만이다라고 표현한 상태에서 핵의 발생 요인 요것만 아시면은 이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원, 버제스, 호이트, 선형,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대한 논리는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문제에 나오면은 이제 사실상 지문이 다 바닥날 정도입니다. 그 기출문제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낸 거 또 내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론하고 지대론하고 연결돼서 등장했던 도시 내부 구조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논리가 이제 거기에 185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게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입지론에 대한 논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점포를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유리하냐,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 되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상호입지론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우리 공호입지론하고 상호입지론 좀 설명이 되다가 막판에 보니까 주거입지론도 있어요. 여러분들 206페이지부터 나오는 주거입지론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이따가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중에서 상호입지론을 핵심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는 이 내용은 또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